안녕하십니까. NKTV의 김은광입니다. 저번 시간부터 4회에 걸쳐서 우리 자유북한 방송 김성민 대표의 인간상가, 북한 민주화를 위해서 바쳐온 지금까지 활동들을 함께 들어보는 특별한 시간을 저희가 가져왔죠. 오늘 2회째입니다. 김성민 대표님을 이제 같이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번 그 1회 방송은 인간 김성민이었거든요. 대표님이 그 뭔가를 제가 좀 이렇게 드러내려고 했었는데 사회자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도 많은 분들이 많이 봐주시고 저도 또 봤습니다. 격려와 응원이 글을 엄청 올렸거든요. 대표님께서 직접 또 답을 드렸죠. 그거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살아난 게 사실 그 폐암으로 말기 확률이 아주 적지 않습니까? 살아나는 게. 그렇죠. 살아난 게 그냥 나 혼자 병치료 열심히 받고 우리 마누라가 잘 봐줘서 된 게 한 거구나. 그렇게 보이지 않는 분들이 뒤에서 기도해주고 마음 적극적으로 응원해주고 이런 체험이 두 번째예요. 이번에 한 번 느꼈고 그 전에 북한 사회주의관 할 때 탈북 기독인 한 1000명 모여서 그 기도해야 하는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정말 얼굴도 모르는 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해서 진짜 정말 진심으로 감사했고 마음으로 뭉클했던 기억이 났었습니다. 그렇죠. 다들 반갑습니다. 이렇게 살아나 주셔서 고맙습니다는 말에 더더욱이 뭉클했습니다. 어쨌든 이 기회를 빌어서 저희 우리 김성민 대표의 인터뷰에 관심 가지고 응원 격려의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시간도 김성민 대표님의 처음으로 하는 심경 고백과 그동안 밝힐 수 없었던 그런 문제들을 함께 소담하게 이제 이야기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 시간 말이죠. 네. 김 대표님, 그 사명을 가진 남자 뭐 이런 제목을 하려고 하는데 저는 첫 질문으로서 그 시인이며 또 군인이며 또 그때는 오륙이 성성해가지고 먼 이름들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진로 가운데서 우연히 자유북한을 위한 그런 운동가의 길을 택하셨거든요. 그때 어떤 뭐 계기나 아니면 고민이 있었습니까?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북한 떠날 때 남수선 가서 정말 우리가 북한에서 못 보는 책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책을 실컷 본다 있다. 그리고 정말 작가가 된다. 북한에서 시집 한 권 낸다는 게 사실 우리 같은 대 출신은 꿈도 못 꾸는 일이고 정말 대령 정도 됐을 때 전문 작가의 길을 걸었을 때 그때 정말 시집도 만들 수 있고 뭐 김정일이가 그때 당시 다 비준해야 되고 이런 거니까 그렇지만 남수선 가서 정말 제대로 된 시집 한 권 만들리라고 와서 공부를 했습니다. 연세대학 국문과에 원래 편입을 했고요. 3학년 편입을 해서 3, 4학년을 마치면 졸업을 하는데 북한의 학점하고 전혀 맞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4년 다 마쳐야 되겠구나라고 하고 있을 때 저희 교수님이 당신이 창작이 기본이라면 신시대 국문과는 세계문학이나 한국문학사를 가르치거든요. 네. 아예 없어지거든요. 내고 싶은 그 과목이 없기 때문에 전문 창작을 배우는 학과에 가라. 예를 들면 중앙대, 문창과 이런 데 가면 잘하리라 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중대 문창과로 이제 석사로 들어가죠. 그래서 석사를 마치고 졸업 논문까지 씁니다. 정체성 찾기의 실현 해가지고 탈북민인 김성민이가 남한에 와서 정말 내 정체성이 뭘까에 대한 고민을 논문으로도 담아봤었는데 한창 공부하던 차에 황장엽 선생님이 호출을 받게 됩니다. 그게 중요한 계기네요. 네, 중요한 계기입니다. 갑자기 굴시던 애가 왜 졸업환경으로 갔지라고 사람들이 많이 질문을 하던데 그냥 지금 말씀드리면 그때 당시에 탈북자 단체들이 탈북자 동지하고 순위 동지회밖에 없었는데 백두 한라회라는 자생적인 단체를 제가 만들어서 저희 친목 봉사 활동을 한다 했는데 그게 언론에도 나고 이제 황장엽 선생님한테도 이야기가 전해 들리면서 좀 보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솔직히
뭐 오늘 탈북자도 그러지 않습니까? 황장엽이가 뭔데 날 찾아? 북한에서 찾으면 달려갈 텐데. 그러고 있다가 이제 황 선생님께서 여러 번 이제 하시다가 전화도 오시고 그래서 저희 아버지하고 김정종합대학 때 동료 교수였다 내가. 근데 그 말이 좀 뭉클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는 교수였고 황장엽 선생님은 총장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분이 그래도 그렇게 자신을 낮추면서 찾아주시는 걸 갔었고요. 가서 황장엽 선생님한테 사실 세뇌당했죠. 해야 된다. 예, 북한 민주화, 다 내려놓아라. 예, 북한 자유화 이게 정말 중요하지 않냐. 그리고 탈북자들 속에 탈북민들 속에 소위 리더가 있어야 되고 그 리더들이 단체들을 이끌어야 되고 그래서 결국 우리가 고향 가는 길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일단 그 말씀에 제가 동감을 했고요. 그리고 솔직히 그 황장엽 선생님께서 여러저러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인간적으로 그분 3번 만나면서 그냥 이분 내가 밖에서 그냥 생각하던 그것과는 전혀 다른 분이더구나.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뭐 아버지 비슷하게 제가 아버지 아주 어렸을 때였으니까 그래서 이제 황장엽 선생님과의 인연이 어찌 보면 탈북자 김성민이 북한 자유화의 길에 들어서도록 만들었다라고 저는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장엽 선생님 당시에 탈북자 동지회 명예 회장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국정원 안가에 계셨기 때문에 외부에 못 나오고 나오시면 금요일 토요일 정도에 탈북자 동지회 사무실에 나오셨고요. 저는 마침 사무국장이었으니까 일제 황장엽 선생님과 관련한 주변 언론 인터뷰라든가 강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경호팀하고 조율하면서 했기 때문에 김광 대표님을 비롯해서 단체장들이 직접 황장엽 선생님과 연결하기가 사실 어려우니까 제가 그 조율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돌이켜 보면 북한 민주화, 자유북한과 관련된 우리들의 탈북민들의 활동은 결국은 황장엽 선생이 오신 이후에 그리고 탈북자 동지회가 만들어져 가지고 걸음마를 떼기 시작했고 오늘까지 이르렀네요. 그럼 탈북자 동지회는 설립 초기에 엄청난 그 계획과 또 실천 능력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예, 김영삼 정부 말기에 세워졌다고 합니다. 제가 후에 사무국장으로 갔으니까 자료들을 쭉 보기도 하고 들었는데 당시에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께서 이제 원래 이분이 국정원 태생인지라 관련 부처 사람들과 합의를 해서 황장엽이라는 소위 인물이 왔는데 를 통해서 북한 민주화를 한번 추진해 보자. 그래서 국정원 통일부 두들 관계자들을 위해서 탈북자 동지회를 사실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일대 회장의 김덕봉 선생이 일대 회장을 맡았고 황장엽 선생님 명예회장을 맡았고 아마 최주할 선생이 아마 첫 사무국장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어찌 보면 통일부와 국정원, 대한민국 정부가 만들어진 조직이 탈북자 동지회고요. 당시는 김영삼 정권이었기 때문에 소위 북한의 민주화를 위해서 김정일 정권에 대항해서 탈북자들이 힘을 합쳐준다. 그래서 황장엽이라는 사람이 리더가 되라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탈북자 동지회가 이제 시련을 많이 겪죠. 그야말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거 뭐 준 공무원도 아니면서 완전 혼란스러워서 이렇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탈북자들의 그 어떻게 보면 독보적인 조직도 이렇게 흔들리는구나를 제가 직접 체험해 봤습니다. 그렇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아쉽게 생각합니다. 탈북자 동지회가 김정은 정권을 뒤집어 엎기 위해서 사실적인 어떤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실천한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북한 군인들과의 결속 사업을 통해서 김정은 정권에 반대하는 무장 전선도 만들기로 그게 계획을 하고 추진 정도 어느 정도 했다라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저는 그때 당시 없었는데 제 친구가 말씀하시는 그런 조직에 청원이 돼서 활동을 했습니다. 이 친구가 그냥 활동할 정도가 아니라 그때 김영삼 정권에서는 그런 이제 조직에 또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실제로 훈련도 하고 뭐 북한에 보낸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실제로 제 친구는 그때 북한에 가서 지금 못 온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의 형이 엄청 그 문제까지 고심을 하고 있고
근데 어쨌든 그런 조직을 실제 만들었습니다. 아마 김덕공 선생이 만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조직을 쭉 했으면 좋겠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권이 바뀌니까 사실 던질이 잘리는 거죠. 힘이 빠지는 거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는 뭘 생각했냐면 이런 단체에서는 정말 독자적인 혹은 정말 꾸준한 그런 슬로건을 가지고 북한 민주화 자유화를 위해서 활동하기가 어렵겠구나라고 생각했고요. 저와 비슷한 생각들을 탈북자들이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강변단체 2개, 숭이동지회와 탈북자 동지회에서 소위 사관학교라고 보죠. 훈련받은 사람들이 나가서 단체들을 하나씩 만들어내는데 그래서 아마 그래도 뿌리는 황장엽 선생님에게 있고 황장엽 선생님이 소위 북한 전략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이 기초에서 북한 주민들의 자유화 활동을 지금까지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 민간 최초로 시작을 했던 자유북한 방송을 하면서부터 우리 대표는 더더욱이 자유북한을 위한 길로 이제는 완전히 직업적으로 들어서기 시작했네요. 2004년도에 자유북한 방송을 인터넷 방송을 시작했고 2006년 12월에 이제 단파 라디오 첫 단파 라디오를 진행을 했죠. 근데 그때 그 시작은 그야말로 사실 순환의 역사라고 하는 순환의 역사죠. 그때 당시는 지금하고 비슷해서 노무현 정권이 만들어졌을 때고 그때 당시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하고 이제 소위 장관급 회담을 하면서 라디오 서로 비방 방송 하지 말자 그리고 전단 보내지 말자 했을 때이기 때문에 지금 그 박성학 태영호 체포해서 다니는 것처럼 그때는 한청년 통일선봉대가 300여 명이나 우리 사무실에 와서 방송 중단하라. 그리고 저희 친북단체들이죠. 그때 아주 심한 말도 했죠. 배신자 가라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정체성이 많이 흔들렸던 적도 있는데 후에 마음을 정리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 우리가 하는 일이 어려우니까 지금 북한을 잘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들을 막 그냥 몰아대는구나. 한껏 코너에 몰려서 했던 생각이 이건데 그래 자리를 차고 다시 하자. 우리가 북한 주민들에게 내부 세계 우리가 보고 느끼고 놀란 이 모든 사실을 알려주는 게 우리의 과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자유북한 방송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환경을 좀 이제 되짚어 볼 필요가 있는데 2004년도에 북한 인권법이 이제 처음으로 발의가 됩니다. 미국에서? 네, 미국에서 북한 인권법이 발의되고 저희들이 그보다 좀 앞서서 우리는 2003년도에 원래 방송 준비를 하고 사무실 오픈도 했었는데 그런 과정에 탈북자 단체들이 꽤 많이 생겨납니다. 한국에도 북한 인권 단체들이 정말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데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이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저부터 미국에서 발의된 북한 인권법이 이제 우리한테 적용되면 자금 지원이 되겠구나. 우리 김경 대표님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총알이 지원되겠구나. 뭐 엄청 내가 기관총을 흔들 수 있겠구나. 휘두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들을 했는데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도 덕분에 지원이 구체적으로 안 됐지만 덕분에 많은 단체들이 생겨났고요. 그리고 그 단체들이 지금까지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운영된다는 건 그만큼 탈북민들이 성숙되는 과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 대표님은 그 방송을 시작하면서 민간에서 진행하는 자유북한 방송, 특히 탈북자들하는 자유북한 방송의 소중함을 얼마나 상상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저희가 많은 탈북자들을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연구 목적으로 만나서 미디어를 어떻게 접했느냐, 의식은 뭐냐 이게 많은 설문조사를 했어요.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근데 대북 라디오 방송 한 7, 8개 있는 것 가운데서 그 자유북한 방송에 대해서 많이들 이제 떠올렸어요. 그러면서 우리들하고 비슷한 사투리를 쓰기도 하고 그리고 감성적으로도 갖고 내가 좀 듣고 싶은 이야기도 해주고 어딘가 구수하고 다른 라디오들보다는 귀 맛이 아주 좋더라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 당초에 좀 생각했던 자유북한 방송을 하고자 했던 그 꿈, 계획들이 오늘날 어떻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가요? 저희들이 방송 시작할 때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많지만 무엇보다도 첫 번째로 생각했던 게 방송 프로그램들이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을 우리가 해야 북한 주민들이 우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줄까, 그게 제일 중요했고요. 그래서 만든 프로그램들이 저 혼자 만드는 게 아니라 당시 탈북자들, 저보다 선배들 있지 않습니까? 소위 간첩 배경관들 이런 분들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정말 고생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들의 일부는 지금까지 15년이 지난 지금까지 방송되고 있는 그만큼 돼 있고요. 그리고 솔직히 저는 북한에 있을 때 그 장교로 생활하면서 라디오를 아주 구체적으로 정말 한국 와서 배웠지만 매니아가 돼서 이제 열심히 들었는데 그 방송을 들으면서 이런 것들이 생각났어요. 아마 대표적인 건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님 방송을 노동당 고급당원들이 노동당 간부들에게 들으셨어요? 그거 진짜 좋았는데 정말 좋았죠. 그러면서 이게 진짜 노동당 간부들에게 문제가 있구나를 알게 했던 방송인데 그 방송 같은 경우는 강인덕 선생님을 직접 찾아가서 제가 뵙고 해주십시오. 당시 KBS에서 안 했으니까 이거. 그래서 강인덕 장관님을 모시고 했었고요. 그리고 우리 중앙대학의 제가 석사과정 때 북한 문학의 이해를 가르치는 분이 김명범이라는 교수님이 있었는데 강의를 하시는데 그건 내가 듣던 목소리예요. 역사의 진실 김명범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이고 끝나고 선생님 혹시 방송 라디오 하지 않았습니까? 했는데 그래서 그분한테도 우리 교수님한테 대해서 역사의 진실 프로그램 그냥 그대로 다시 복귀했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탈북자 대담도 최장수 프로그램인데 15년 동안 이어가는 이런 것들이 북한 주민들에게 주는 영향을 알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만들어가고 있고 하고 있고 그리고 저는 솔직히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 대북 방송을 제일 먼저 시작한 사람입니다. 거의 비슷한 시기에 했지만 후회하는 분들이 있지만 사실 마음이 솔직히 안 좋은 면도 있죠. 라디오 우리가 하면 되는데 왜 또 하지? 근데 이런 생각도 했어요. 우리가 할 때 RFA나 VOA에서 우리가 하는데 넌 또 뭐냐? 그러겠죠. 근데 민간 대북 방송은 그래도 계속 생겨나니까 좀 있습니다. 속상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못하는 거 이분들이 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선의의 경쟁 차원에서 생각해야지 그냥 뭐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해서 지금까지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이어가는데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특징이 있더라. 그리고 저보다 더 머리 좋은 분들이 이제 연구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처럼 진솔하게 탈북자 이야기를 정말 꾸준하게 주먹 틀어지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략적으로 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하고도 지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5년 동안 꾸준하게 대북 민간 방송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도 많은 것 있었겠고요. 또 정말 지칠 때도 있었겠는데요. 그래도 지금 15년을 해고하면서 그런 자부심 같은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뭐니 해도 제일 자긍심을 느꼈던 거는 탈북자들이 하나원 졸업했다 그러면서 금방 와서 나 북조선에서 이 방송 듣고 그래서 방송국 가보고 싶었고 방송을 하고 싶었다 찾아온 친구들이 제가 지금 대충 생각해도 10명은 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가운데 저희들이 직접 우리 운어서처럼 썼던 친구도 있고요. 또 어떤 친구들은 그러다가 다른 일자리를 잡아서 간 친구들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왔을 때 제일 기뻤고요. 그리고 한때 하나원 맡은 사람들이 우리 주선혜 교수님 그 회관에서 탈북자 복지회관이죠. 그 프로그램 중에 우리 방송국 들려가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뭐 20명, 30명씩 오는데 한두 명이 들었다 끌 때 완전 가슴이 뿌듯하고 이래서 하는구나. 그래서 하는구나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독재 하수인들에게 경고한다라는 프로그램. 그냥 직설적으로 탈북자가 마이크 잡고 야 누구 보이지던 누구 내가 당했던 어느 거울에 아무개 어느 공장 보이던 누구. 근데 앞뒤에 저희들이 멘트가 있어가지고 이게 잘 부드럽게 방송처럼 해줍니다만 마이크를 들이대면 막 나가죠. 그렇죠. 어떤 여자분이 이런 이야기를 막 해요. 내가 지금 남조선에서 열심히 돈 버는 이유가 뭔지 알아? 내 총 쏴서 이 새끼 너 막 그런 말도 하니까 내가 당황스럽기도 하면서
이런 메시지가 북한에 직접 들어간다고 했을 때 영향이 있겠다 했는데 실제로 그게 이제 우리 국무부에서 지원받을 때니까 너무하다 이거는. 우리가 라디오 방송 언론의 중요성도 그렇지만 공정성, 객관성 다 얘기해주고 강습까지 했는데 너 이런 방송을 왜 하냐 그래서 이제 중단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북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왜 그만두냐? 왜 그만두냐? 그래서 내가 한 사람이 전화하지만 이거 해야 되겠구나. 이거 정말 중요한 거구나 해서 했던 기억도 있고요. 근데 대표님 저는 뭐 자유북한 방송할 때 방송이기도 하면서 정말로 북한 관련의 연구기관들, 그 개인적 관심자들, 쉽게 정보기관까지 엄청 관심을 가지고 주시하고 들여다보는 그런 북한 정보 전달 통로라고도 생각하거든요. 북한의 어떤 실상에 대한 사진 자료, 문서, 강연의 엄청난 것들이 자유북한 방송을 통해서 지금까지 가감히 전해오고 있는데 요즘도 이 북한의 어떤 내부 소식통하고 그 긴밀한 연계가 있겠죠. 네, 저희들은 저희 내부 소식통이라고도 하고 통신원이라고도 하고, 예, 그리고 또 형님 동생하기도 합니다. 예, 그쪽에 우리 형제들이 있으니까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2006년에 탈북 여성 구타 동영상을 이제 최초로 북한에서 찍어내야 합니다. 예. 그래서 발길을 차고 막 머리를 이제 비슷한 게 2개 돌아가는데 저희들은 아마 최초 겁니다. 자유북한 방송이 입수한 동영상 사진. 북한군 초소를 보이는 곳에서 한 여성이 무릎을 꿇은 채 취조를 받고 있습니다. 대답이 늦자 군인들은 여성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이 여성은 중국에서 8년간 지내다 압록강 부근에서 잡혔으며 당시 여성의 짐 속에서는 담배와 성인용 CD 등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유북한 방송은 조선족을 통해 이 동영상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동영상을 가지고 이제 일부에서는 이게 저작 연출이다 그러는데, 예, 연출이 아니고 아마 가방 안에 피널 렌즈로 이제 가방을 넣고 그 사병은 모르고 치고받고 하는데 그 찍으라고 우리가 얻어 준 사람은 장교였습니다. 그래서 가방에서 이제 마이크 그 카메라를 당겼다 놨다 하니까 줌인을 하니까 그걸 보고 일부 언론에서 가짜다, 조작이다 하는데 아니고 찍은 사람이 후에 여기 왔죠. 와서 이제 야 그것 때문에 죽을 뻔했다 뭐라고 하게 되는데 그런 영상, 뭐 공개청사 이런 영상으로부터 시작해서 원래 이 방송에서 하는 이야기 정말 처음 하는 이야기 많은데 좀 비밀스러운 이야기는 안 해줘도 됩니다. 그 평양시 주민등록 자료를 저희들이 이제 가져왔죠. 네. 언론에서 처음에 공개할 당시에는 저희들이 이거 잠깐 우리가 좀 뒤로 피해야 되겠다 했는데 뭐 지금 다 알려진 사실이니까 이름 없이 그냥 처음에 주간조선으로 나갔는데 제가 직접 이제 입수한 거고 뭐 이름만 치면 뭐 그냥 나오는데 혹시 또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실향민 분들 중에 평양에 가족이 있는 분들은 혹시 문의를 주시면 저희도 이제 검색해서 이제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늘 비롯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자료가 왔죠. 근데 이 자료가 왜 오냐면 북한 주민들에게 방송하는 것도 저들의 의식을 깨워주는 것도 문제지만 방송 시작하자마자 지금 문재인 정권 들어서면서 한국에 좌파 정권이 들어섰죠.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그냥 찬양 일색이었고 조선중앙 TV만 바라보면서 북한에 대한 연구를 한다고 그래서 아니 옳시다. 그래서 저희들은 1차 자료를 위주로 해서 갔죠. 정말 저희들에게 최고사령부 전시작전 문건부터 시작해서 그 소위 비밀이라고 하는 자료들이 어마어마하게 있고요. 그리고 동영상도 공개청사, 탈북에서 부터 동영상 꽤 많았죠. 네, 그리고 뭐 관련 여러 자료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한국에 오픈시킴으로써 웹사이트를 통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북한이 이런 세상이나를 알게 하기 위해서 했는데 어쨌든 그를 통해서 많은 한국 분들이 그런 대로 북한에 대해서 알게 되지 않았을까. 사실을 알게 되네. 예. 진실을 알게 되네.
요즘도 우리 김 대표님은 북한으로부터의 정보 수입 통해서 생생 북한, 살아있는 북한, 정말 우리가 느껴볼 수 있는 북한을 전달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데 방송을 위해서 저희들이 오늘 몇 가지 최근 따끈따끈한 북한 자료, 내부 자료를 지금 공개해 주셨습니다. 영상으로 다시 바로 좀 띄우겠는데요. 오늘 주신 자료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요새는 지금 탈북자들이 북한하고 바로 이제 카카오톡으로 연결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자료입니다. 카카오톡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금방 북한에서 이제 포고문 붙었다. 그러면 빨리 찍어서 보내. 그럼 찍어서 보냅니다. 최근에 이제 9월달에 포고문이 하나 붙었는데 북한 군부에 컴퓨터가 지금 도난당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군부대에서 그렇게 중하게 그런 컴퓨터 하나가 오면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급하게 포고문이 붙고요. 그리고 전번에 아마 우리 김홍 대표님 방송에서 하셨지만 식량 나달 관련해서 이제 포고문이 나왔죠. 바로 이 포고문입니다. 영상을 나오고 있죠. 그걸 나달 잘못 건수하다가 정말 큰 거 다친다 뭐 이런 어마어마한 포고문이었는데 그런 거. 그리고 9월달 10월달 강연 자료들 다 합치면요 한 10개 정도가. 그러면 문제는 찍어서 제목이 좀 괜찮아지면 보내라. 제목이 그러려하면 그냥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라디오하고 북한의 변화 내용, 지금 현재 미북 회담 그리고 한국과 회담을 하면서 북한이 겉으로는 서해 평화 공세를 펼치고 있고 속으로는 저들 서해 노동당의 대남 전략에 의해서 종전, 평화협정, 미군 철수를 막 내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현재 김정은이가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장기화 국면에서 지금 북한 대북 제재가 장기화될 건 뻔하니까 이 장기화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서 내부 결속을 다지고 동시에 반미 교육을 한다. 북한이 사실 반미 교육 빼면 그 체제에 사실 존재 자체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반미 때문에 살아야 한다고 미국 내쫓고 저 허수아비 같은 남조선 통일 빨리 해야 된다고 교육하는 게 북한의 저희 전립의 조건인데 이게 지금 쑥 빠져버리지 않았습니까? 미국하고 지금 회담한다지 남조선하고 회담한다지 하니까 북한 주민들이 지금 소위 말해서 환상을 가질 수도 있으니까 다시 김정은이가 강연 자료를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조이고 있습니다. 조여서 결코 우리가 지금 회담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평화공세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 단결해서 소위 당형들을 따라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강연자를 이어서 나옵니다. 시간이 또 많이 흘렀습니다. 대표님도 목소리 좀 관리 기사했고요. 아직 건강이 100%는 안 돼가지고 제가 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김 대표님은 지금까지 한국에 와서 6명의 대략 제가 좀 타살해 봤더니 6명의 대통령을 이제 건넜더라고요. 예, 그죠. 김영삼부터죠. 김영삼 대통령부터. 그 정권이 바뀌면 대북 정책도 달라지고 냉탕 온탕으로 반복돼 갑니다.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남한 정부가 최소한 북한하고는 이 원칙만을 지켜라. 정권이 변해도 좋고 정책도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꼭 지켜야 된다라고 하시는 그런 일침을 놓으실 수 있는 이야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여러 대통령 세상을 살면서 제일 아쉬웠던 점이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김정일을 적으로 규정을 했고요. 김정은도 적으로 규정했고 국제형사재판소로 가자. 그럼 막 했을 때 정말 힘이 솟았고요. 탈북자들도 이게다. 예. 가고 탈북민들이 외국에 가서 얼마나 북한 인권을 주문했습니까? 그러면서 갔었는데 이게 뒤집혀요. 그런 박근혜 정권 시절에 그러한 강경한 대북 정책은 아니더라도요. 저는 적어도 북한을 향한 그 원칙적인 정책이 바뀌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원칙적이라는 게 사실 자유통일이 아니겠습니까? 북한을 자유민주주의 체계로 통일한다. 이런 대원칙만큼 바뀌지 말아야 되는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북 정책이 마구 바뀌니까 사실
우리 단체에서 혹은 우리 방송국에서 마음을 다 잡고 슬로건을 자체 슬로건을 갖지 않으면 너무 흔들리는 사회가 바로 남한 사회다. 그래서 적어도 그런 대원칙을 갖추고 그런 대원칙을 끌고 갈 수 있는 기구라든가 뭐 인물이 있어야 되는데 정권이 바뀌니까 멍땅 바뀌어 버리니까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제 우리 대표님 말씀 이야기에 저 공감하는 게 문재인 정권의 180도 대북 정책의 변화는 사실 이론적으로 또 내는 이념적으로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 근거가 개별적인 학자들이 머릿속에서 강구해낸 그런 이론이 아니라 우리 대표님께서 지금 오늘 방송에서 대표님께서 입수한 북한 자료가 올라가고 있지만은 그런 북한의 포고문들, 북한의 그 내부 비밀 자료들, 강연 자료들, 그 사진과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정책 위반자들의 기초문건이 돼야 되고 또 오히려 그걸 통해서 북한의 실상과 대북 정책의 명확한 목표를 세우고 추진해야 되겠는데 이거 밑도 끝도 없는 평화와 평화 공존 이런 걸 가지고 출발하다 보니까 지금 오늘날 와서는 완전히 지금 털끄덕 멈춰설 지경에 이르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데 정말 마지막으로 대표님 저희 개인적인 이 생각이 맞는지만 그 말씀해주세요. 저는 요즘 우리 그 너무 친북 정서로 짙어가는 북한 맹목적인 북한 바라기에 남한 정서를 생각해 볼 때 이 대북 라디오 방송인 우리 자유북한 방송이 대남 방송으로 또 역할을 해야 되지 않냐 그런 뭐 욕구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처럼 정말 북한 바라기로 가다가는 오히려 우린 북한에서 교육받지 않았습니까? 북한 노동당이 바라는 대남 정책이 지금 한국에서 고스란히 집행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종전선언, 평화협정, 미군 철수. 이 다음에 이제 뭐 국가보안법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국가보안법 없애자고 이런 것들이 나오다 보면 노동당이 그대로 바라는 겁니다. 오히려 북한에 의해서 한반도가 공산화될 위험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농후하기 때문에 발끝이 저려나는 거고요. 온몸이 저려나는 거고요. 정확히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한반도가 통일돼야지 되는데 지금 문재인 정권은 그걸 전혀 다르게 해석하고 있으니까 이게 사실 불안한 거고요. 이제라도 대북 정책을 소위 한반도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대한민국의 한반도를 통일해야 된다는 그런 올바른 입장과 원칙을 가지고 북한을 대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대에 북한 청년 시인이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오늘날 본인은 절대 이 말을 이 용어를 쓰지 말라 그러고 하는데 저희는 자유북한의 거인이라고 다들 단체장들 이야기하고 있죠. 거기 되기까지 어떤 운명과 어떤 환경이 이리로 이끌었을까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는 사명감을 가진 남자 그런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진전 있게 좀 더 깊이 있게 김정민 대표의 삶을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정말 조금 저 컨디션이 안 좋았지만은 긴 시간 동안에 아주 진솔한 많은 이야기들을 들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시청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 감사하다는 이야기 나누시죠. 네. 예,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